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주제인 2021년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월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월 초에 제일 먼저 큰 사건이 있었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이때 당시에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 자체는 그 전에 있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그 당시 이제 후보가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었죠. 특히나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가 많아졌고, 우편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우세, 그 다음에 현장 투표에서는 공화당이 우세이면서 몇몇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들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우편 이제 투표한 용지들이 막 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뒤집었죠. 그쵸? 그러면서 당선이 확정된 게 1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러면서 초유의 의회 난입이 있었죠. 이게 아직까지도 미국에 보니까는 그 재판이 진행 중인 것 같던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여튼 뭐 이때만 해도 이거 선거가 확정되는 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서도 이제 이거 시장이 리스크다 아니다 말이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이제 1월 달에는요, 밈 주식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밈 주식 급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게임스탑 쇼스 퀴즈 사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레딧에서 월스트리트를 한마디로 이제 뭐 골탕 먹이는 그런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제일 주목을 받았던 주식은 역시나 그 주인공은 게임스탑이었고, 이때 당시에 어떠했느냐라고 하면은 주가가 뭐 원래 이쯤에 있었죠. 원래는 뭐 엄청나게 낮게 있었는데 이게 확 오르기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때 당시에 이제 멜빈 캐피탈이라는 헤지 펀드가 요 게임스탑 숏으로 유명했는데 여기 뭐 엄청나게 손실을 입어버렸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제 숏 퀴즈 당해가지고서 우린 포지션 정리 당했다. 근데 고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 투더문 했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같이 또 트위터를 남기면서 참전했었던 그 영향이 컸습니다. 사실 머스크 말고도 이때 당시에 여러 유명한 뭐 그 차마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레딧의 이 운동을 굉장히 지지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데 합쳐지면서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그 금융권이 있는 미국의 동부와 그 다음에 이제 신진 세력으로서 이제 그 IT나 플랫폼 기업들 새로운 것들 그런 걸로 신흥 부자들이 된 서부의 싸움이다. 뭐 이런 것까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게임스탑 사태를 연결을 시켰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됐었냐면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매도는 가능한데 매수는 못하도록 갑자기 증권사에서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 게임스탑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었고 뭐 그랬었죠. 그쵸? 근데 이게 뭐 아직 끝난 스토리는 아닙니다. 게임스탑이 이 수준으로는 주가가 안 돌아가 있죠. 여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어나게 되었었던 그런 원초적인 아주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보니까는 유통 가능 주식수 대비해가지고서 공매도 잔액이 유통 가능 주식수보다도 공매도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139%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량을 다 사들이면은 공매도들이 쇼커버를 할 수도 없겠네. 야,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척결하자. 야,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이제는 나래비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압도적이었죠, 게임스탑이. 100%가 넘어가는 거는 제 기억에 게임스탑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뭐 소위 말해서 유통 가능 주식수라는 거 계산에는 뭐 대주주가 빠지는데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그 여기 뭐죠 뭐 AMC나 이런 데들은 대주주가 팔아버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유통 가능 주식이 확 늘어버리는 사실 뭐 그런 것들도 밈 주식들이 떨어지는 데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에 찬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합심이 1월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희대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주식에 매도는 가능하나 매수를 차단하는 우리나라의 증권사들도 이렇게 했었죠. 매수는 되는데 매도는 이제 매도는 되는데 매수는 차단해버리는. 그래갖고서 이제 요거를 86번가에서도 다루면서 요 짤이 재밌어갖고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요거를 가지고 왔었는데 요번에
재탕해보니까는 이분은 아마 부자가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로빈후드한테는 욕을 하고 비트코인 사라 그랬거든요, 이때. 이분이 본인의 분노에 찬 요 표어를 그대로 행동에 옮기셨다면 그러면 지금은 따뜻하게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서 한국의 주식도 이 레딧에 올라오는 아주 기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한국 주식 KT가 이때 올라와요. KT가 올라오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나 은행이나 아니면 한국전력이나 이런 회사들은 ADR로 이제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레딧의 세력들이 막 찾다가 아니 이런 너무 싼 주식이 왜 안 오르고 있지? 그러면서 막 뒤지기 시작하면서 DR까지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T가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제가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가린 건 다 욕입니다. 너무 싸다, 너무 싸다, 너무 밸류다, 너무 밸류다, 너무 밸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DR이 먼저 오르고 우리나라에서 KT가 오르는 기현상도 이때에는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몇몇 헤지 펀드들이나 리서치 보고서 쓰는 데에서는 우리는 공매도 자체를 이제는 금지하겠다. 공매도를 포기하는 선언까지도 했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도 이제 울프팩 리서치에서는 중국 주식 이항에 대해서 공매도 보고서를 또 용감하게 씁니다.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 뭐 단기에 바로 60% 이상 급락을 했었죠. 이것도 보면은 뭐 그 우리가 다 가가지고서 앞에 공장도 들어가 보고 앞에 그 수의로 근무하시는 분하고도 다 체크해 봤는데 이거 사기더라 막 이런 식으로 뭐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은 이제 결이 다른 공매도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게임스탑은 이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미국의 주식이다라는 생각으로 레딧에서 적극적인데 이항은 중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레딧이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안 나섰었던 그런 또 좀 온도 차이가 존재했었습니다. 그 다음 1월에 한국 주식시장은 뭐니 해도 동학개미들의 화끈한 주식 매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한국 주식 1년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요때만 흥했죠. 요때만. 그 뒤에 요때도 좀 뭐 올라가서 고점은 저희가 6월에 만든 거기는 하지만은 이 아주 급속한 이때 당시에 주식해라 사라 이러면서 막 동학개미들의 엄청난 거래대금을 동반한 뭐 코스피닥 합치면은 그때 지금은 이제는 20조 정도 나오나요? 20조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때는 뭐 50조씩 나왔죠. 그쵸? 어마어마한 이제 불같은 그런 이제 주식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때 당시에 이제 상장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던 빅히트가 빅딜을 했죠. 뭐냐면 네이버랑은 이제 본인들의 그 이제 그 팬덤 서비스 합치자는 걸로 해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하고 합병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YG랑도 힘을 합치자 그래서 YG 아티스트들 우리의 이 위버스에 들어와 라고 하면서 YG 플러스하고 5년간 협업을 하는 그러면서 YG 플러스의 빅히트가 이제 지분을 일부러 취득을 하는 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로 봐서 뭐 잘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뉴스도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하고 LG 그룹이 애플카 뉴스가 나오면서 야 저는 현대차 그룹 같이 큰 주식들, LG 그룹 같이 큰 주식들이 상한가를 그 다음에는 장중에요. 그 다음에는 지금 뭐 30%까지 늘었는데 그 다음에 그만큼 큰 거래대금을 동반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야, 그 뜨거웠죠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는 2월로 넘어가 보면은요. 2월에는 텍사스 한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여러 이제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뭐 텍사스 한파부터 한번 보시죠. 사막의 땅 텍사스에 눈이 내렸다. 30년 만에 한파였다. 초강력 한파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거북이도 기절했대요 이때. 엄청난 혹한이었죠. 이걸로 야 남부 텍사스 영하 22도면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게 어떤 이제 경제 쪽에는 문제를 일으켰냐라고 보니까는 가뜩이나 공급망 교란이 심한데 더욱더 교란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공장들 셧다운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이 텍사스에 가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사실 텍사스라고 하면은 정유나 화학이나 시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월이죠. 11월에야 겨우 풀려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저희가 확인 가능하냐?
ISM 제조업 지수 11월 달에 화학 분야의 코멘트인데요. 석유화학 공급망은 2021년에 여러 차례 기상악화 이후 서서히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11월에 처음 나옵니다. 이게 2월부터 있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공급망 교란이 풀려나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5억 달러어치를 구매했다라고 하고 실제 구매도 가능하게 막 3월 달에는 이게 열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5월인가 6월인가 그땐 닫아버리죠, 다시. 그럼 어쨌든 이제 이게 굉장한 또 촉매제가 돼서 비트코인이 또 투더문 했었죠, 그쵸?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이제 밈 주식들은 2월 들어와서는 급락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밈 주식 중에서 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밈 주식은 아닌데, 그건 아닌데, 소위 말해가지고서 이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주식들, 그런 부분들이 잔뜩 가지고 있는 곳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아크 이노베이션이고, 이게 이제 아크 K죠. 요게 보시면은 2월 달에 고점 찍고서는 확 내려오고서는 이걸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말까지 가면 사실상 연중 최저점에서 아크가 끝마친 거거든요. 보시면 24% 하락으로 끝낸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 올랐던 거 생각하면 엄청나게 빠진 거죠. 이게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 중에 대표적인 게 밈 주식인데 이게 급락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아크도 혹시나 하면서 막 때려 팔았던 그런 때가 2월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1월하고 2월 달에는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그걸 많이 했었죠. 클럽하우스를 제가 이때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기억이 나요. 시장 조정은 언제 오냐? 그래갖고서 뭐 밈주식 급락하면 올 것 같다. 뭐 아크가 무너지면 올 것 같다. 뭐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온다. 테슬라가 무너지면 올 것 같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고 무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이거를 크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때 당시에 이거는 뭐 증시의 아마겟돈이 아니라 그냥 아크마겟돈이다. 그래가지고서 보면은 아크의 주요 펀드들이 전부 다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졌다. 이러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로스컷이 나온다. 펀드들이 보통 20%나 15%를 이제 로스컷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아크의 펀드들은 굉장히 많이 편출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이제 뭐 그전해 말에 백신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효과가 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서서히 리오프닝 포스트 코로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를 하게 됐고 그런 쪽의 종목들이 가치주에 많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주가 이때 당시에 아웃퍼폼을 많이 했었던 또 그런 때가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급망 문제가 이때부터 본격 대두가 되다 보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등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을 딱 이렇게 보이도록 사진 찍으시면서 서명을 했었던 그런 때도 또한 2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돌이켜보시면은 2월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죠. 그쵸? 이게 참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월 초에 딱 들어와가지고서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한번 시원하게 풉니다. 1조 9천억 달러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 해가지고 이게 통과됩니다. 이때 핵심은 뭐였냐면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사람들한테 600달러 프리 이제 공짜 돈을 줬었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밟고 2배 더도 넘어섭니다. 나는 1,400달러를 주겠어. 600달러 지급했더니 펑펑 쓰더만 내가 이제 대통령도 됐고 아직 우리 코로나 극복을 못했으니 1,400달러 줘서 화끈하게 한번 살려보자. 그 다음에 추가 실업급여도 원래 받고 있는 거에다 추가로 주당 300달러씩 더 주는 게 보너스로 주던 게 있거든요. 야, 이것도 종료시키지 말고 연장하자. 9월까지. 이게 통과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아주 클로즈 콜이었죠. 50대 49로 상원에 통과가 됐는데 어쨌든 뭐 이때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더 화끈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최저임금도 2배 인상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요 조항은 삭제가 됐었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뭐 별로 그런 다른 특별한 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86번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정책이 어떤 식으로 향후 흘러갈 거냐를 굉장히 이제 여러 차례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때 당시 분위기를 느껴보시고 싶으시면은 그거 한번 보셔도 참고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돈을 주니까는 또 막 이제 증시가 확 부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게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이제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예전 제 이거 자료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금리를 보시면은 1월 초에 보면 0.9였어요. 그 전에 하반기에 0.5였거든요. 0.9까지 올라왔던 이제 금리가 3월 달에는 무려 1.77까지도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채권 시장에서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에 채권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요때 보시면은 이제 금리가 급등한 게 3월 내내였는데 3월 8일 이제 요게 월요일에 이게 나온 겁니다. 이제 1.9조 달러라는 부양책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돈 푼다니까 금리가 야 우리 금리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재정을 저만큼 푸는데 금리가 올라가야지 하면서 금리가 이때부터 내달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QE 말고도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이때 당시에 이제 화끈하게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연준에서. 그 중에서 이제 급여보호 프로그램 요 유동성 장치라는 거 요거는 또 연장을 해버리는 조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또 채권 시장이 보기에는 야 이거 돈이 좀 더 풀려 나가는구나.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이 이제 PEPP 이게 이제 팬데믹 이머전시 돈 푸는 거잖아요. 요거를 원래 우리가 뭐 금액을 늘릴 거냐 말 거냐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총액 기준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풀겠다가 또 나온 거죠. 그러니 또 금리는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제 어쨌든 글로벌 증시를 이제 아주 까나리아처럼 선행한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호조가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좀 이때부터 이제 물가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잘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야 이거 물가도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겠어. 거기다가 이제 10년물 입찰하는데 실망스러운 거죠.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 사람들이 응찰을 잘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고용 측면에서 호재가 또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부양책에 서명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바로 주말부터 1,400달러가 간다. 뭐 이런 게 막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도 좀 더 높게 나오고 막 소비자 심리도 높게 나오고 그런데다가 이제 쐐기를 박아버린 게 이겁니다. 사실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돈을 풀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우리 1.9조 달러 그거는 레스큐 플랜이다. 이거는 이제 살려주는 거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인프라 법안 하겠다. 3조 달러 4조 달러 모르겠지만은 돈 한번 시원하게 푼다. 이때 보십시오. 미국 채금리가 10bp가 거의 11bp가 단숨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국채 숏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3월에 바바바박 올라가 버립니다.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탁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되면서 또 더더군다나 이때 당시가 야 이거 성장주 빠지는 거 아니냐 가치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극심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3월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이 있는 거죠. 미국 회사입니다. 쿠팡이 미국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수에즈 운하가 마비되는 사고가 나옵니다. 대만의 이제 해운사가 수에즈 운하를 마치 길막하듯이 이렇게 탁 막아버려요. 이때부터 해상 운임이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전부터도 사실은 해상 운임들은 들썩들썩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요거는 BDI죠. BDI가 보시면 3월부터 해가지고 쫙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은 그 이제 컨테이너 운임입니다.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좀 높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듯 보였어요. 근데 수혜주나 막히니까는 옛다 하고 내달려 버립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신고가죠, 그쵸? 그 다음에 빌황의 아르케이고스가 역대급 마진콜 사태를 맞이를 합니다. 밈 주식의 급락, 아크의 급락과 함께 이제 그 빌황의 마진콜이 또한 이때 당시에 증시에 좀 위기감을 고조시켰었던 뉴스입니다. 50조 굴리다 무너진 빌황, 월가, 비투 부메랑 경고 등 이때도 제가 클럽하우스 많이 할 때 이런 게 나타나는 걸 보니 금융위기가 올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었던 때입니다.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얘기했지만 이제 괜히 좀 약간 뭐 그 저기 뭐랄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너도 저 전 펀드 매니저 출신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시기입니다. 요것도 영상 많이 만들었었는데 제가 왜 그때 당시에 이런 걸로는 금융위기 같은 게 안 오는지 뭐 논리는 그거 영상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FOMC가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에나 이제 뭐 밈도 무너지고 아크도 무너지고 빌황도 무너지니까는, 그러니까 야 이거 FOMC에서 혹시나 돈을 더 푼다는 결정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좀 매파적인 게 나와서 증시가 진짜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거의 뭐 실시간 뭐 농구 생중계 하듯이 NBA 중계하듯이 이렇게, 사실 이제 FOMC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파월이 이때 증시를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짤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파월이 이제 주식을 살렸다. 이제 이때 당시에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 몇 가지가 뭐냐 하면은 그 보충적 그 자본이라고는 SLR 이거의 완화 연장 여부가 이때 이슈였었고, 그 다음에 점도표가 어디까지 상향될 거냐, 경제 물가 전망이 어디까지 상향될 거냐. 왜냐하면 그 전주에 20에서 물가를 크게 상향한 바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호주처럼 YCC 실행을 할 것이냐 였는데, 실제 결과는 SLR 그 며칠 내로 다시 얘기할게요. 실제로 헤헤 웃었습니다. 이때 파월 의장. 그 다음에 점도표 2023년까지 중간값 인상 없다 라고 하면서 시장에 완화적인 메시지 줬고, 대신에 경제하고 물가 전망은 크게 상향하고 고용 전망도 상향을 하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내비칩니다. 그러고 우리는 OT랑 YCC는 아직 안 해도 된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단기자금 시장에서 영래포 쪽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스리슬쩍 한도를 확대해줘서 단기자금 시장에서 있었던 약간의 좀 해프닝 문제, 이거를 해소를 해줍니다. 사실은 요게 이때 당시에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나고 놓고 보니까는. 어쨌든 그래가지고서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증시를 확 살려냅니다. 이때 이제 파월이 말로 다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온갖 이제 합성 짤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슈퍼맨, 자, 무제한 완화, 이제 슈퍼맨 옷 입는 거는 예산 일입니다. 지금 연준 의장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는 NPR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시사하면서 이때부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 연준이 진짜 테이퍼링 하고 싶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뭐 돈 줄일 수 있느냐 뭐 하니까는 매입하는 거, 그 테이퍼링이란 단어는 연준이 애지간해서는 안 써요. 애지간해서는 안 쓰고, 뭐 여기 보시면은 요 표현 자체가 뭐 사는 걸 줄이겠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구를 해가지고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제 아 연준이 올해 내로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이제는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줬던 행사로는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를 열어요. 이게 이제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우리도 할 말이 있다 했는데, 사실 이때 이제 가뜩이나 이때부터 좀 이거 좀 빠지려나 하고 있던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되는 사실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파워데이를 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하는 분야, 우리가 잘하는 거 뭡니까? 지금 LG화학, SK이노가 지금 파우치형을 잘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했는데 요 모양이 누가 봐도 파우치가 아니고 각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 끝나고 그랬으면 야 SDI가 가즈한가? LG화학 이노베이션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각형이 다라라락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머나 야 파우치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나마도 지금 자기네들이 늘리겠다 하는 거는 뭐야, 그 한국 업체 아니라 노스볼트이 되게 강조하네. 그 다음에는 야, 우리 배터리 코스트 50% 줄이겠습니다. 원가 절감까지 반값 하겠답니다. 반값 배터리. 그러니까는 이거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나왔었죠. 예. 그리고 이제 요때 당시 우리나라 주요 기업 중에 SK텔레콤이 이때 주총에서 박정호 대표께서 중간 지주 전환을 선언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관련해서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뤘죠. 제가 요때는 약간 거의 뭐 신기 들리듯이 자사주 소각을 언제 발표할 것이다라는 날짜까지 그때 맞춰갖고 사실 기분이 좋았었는데 자사주 소각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어졌었던 그런 사례였었고요. 그 다음 이제 4월로 오면은 오펙 플러스가 드디어 감산하고 있던 것들을 감산에 테이퍼링 하는 거죠. 일부 줄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숨통 트였다. 그게 이제 경기가 이제는 진성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 라는 게 이때부터 훈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3월에 이어서 4월 달에 내가 말했던 그 3, 4조짜리 인프라 3조 달러짜리고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 2조 달러짜리, 하나는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1조 달러짜리 이야기를 했고, 이게 연말까지 와가지고서 1조 달러짜리 하나 통과되고 두 번째 거는 아직 BBB 법안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연초에 얘기한 게 아직까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또 기업 중에서는 하이브가 또 하나의 큰 딜을 합니다. 저스틴 비버하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되어 있는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는 그런 딜을 하죠. 이 1조짜리 딜 아주 놀라운 딜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크로스보더 딜 중에서는 일대 당시에 제일 큰 딜이었고 아주 그 역사에 남을 만한 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가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핸드폰 정리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던 때이고요. 그리고 SK하고 LG그룹이 극적으로 배터리 합의에 성공합니다. 이걸로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알리바바가 이때부터 이제 중국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졌고 연말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뭐 더 전으로 보면은 엔트 파이낸셜 상장부터로 가야 되니까 그 전에 말까지 2020년 말까지도 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정말로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던 건 이거였죠. 알리바바 벌금 때린 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정기주총 때 액면 분할, 그 다음 물적 분할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멜론하고 하죠. 재상장을 하면서 그 뒤에 대주주 블록딜 매도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계획서도 이달에 제출을 하죠. 사실 뭐 이때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슬슬 이제 카카오가 힘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 이제 코스닥이 이때 천스닥의 시대를 개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까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 있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애플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겠다. 요거를 확정을 짓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아니 뭐 애플이 개인정보 정책 변경하는 거 이게 뭐 큰 영향이 그렇게 있겠냐 하는데,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뭐 앱 하나 업데이트 되면은 들어가 보면은 다른 앱에서도 여기 앱의 내용을 추적하는 거를 허용하시겠습니까? 수락 거절, 이거 다들 보이시죠? 대부분 거절 누르실 겁니다. 거절 비중이 높아요, 실제로도. 그래 버리니까는 이게 예전에는 마케팅하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앱 뒤에 우리가 모르게 스테이스로 깔려갖고서 추적하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광고 업체들한테 주고 있었던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구글에서 그냥 여름에 한번 여행 가고 싶다 해가지고서 뭐 대한항공 티켓이나 검색해볼까 한번 하면은 그때부터 구글 애드에다가 온통 여행 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딴 데 뒤에 이제 앱에 뒤에 깔려갖고 정보를 몰래 수집을 하고 있던 거죠. 애플이 그거를 이제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버린 거죠. 이게 연말에 가보니까는 이제 이게 4월에 했잖아요. 그러고서 3분기 실적 딱 맞아보니까는 규정 강화로 인해서 IT 공룡들이 폭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하반기에만 11조 원 손실을 봤대요. 페이스북, 이게 11월달 기사고요. 9월달 기사 보십시오. 페이스북,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으로 광고 시장이 어려워졌다. 사실 진짜 이때만 해도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진짜 구글 등 몇몇 기업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제로 어닝 쇼크가 요걸로 인해 가지고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사가 있는데 하나 또 보시죠.
자, 애플 때문에 미국 SNS 광고 매출 급감. 아이폰 때문이고, 아이폰 앱 개인정보 보호 강화 때문이고, 빅4 하반기 매출 약 한 100억 달러 증발. 그래서 보시면 페이스북도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올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35%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타깃 광고의 정확도가 떨어져 이를 상쇄하기 위한 광고 비용이 증가했다. 트위터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트위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는데 타깃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소셜미디어 대비 낮아서다. 구글은 자체 운영체계 안드로이드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충분히 모았다며 광고 업체들이 애플 대신 안드로이드로 넘어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은 이제 수익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안 좋았던 3분기 안 좋았던 업체는 4분기에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홍군님께서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은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달에 이제 미국에서 목재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때 삐침을 쫙 끈 게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때 300달러까지 빠졌던, 이제 그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 보시면은, 미국은 집을 지을 때 목재를 기초로 해가지고 집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목재 가격이 집값에 어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코로나 터지고서 300불, 코로나가 아닐 때에는 뭐 한 400불에서 왔다 갔다 했던 목재 가격이, 이거 보시면은 이때는 1,500불까지 갔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목재 생산이 뭐 제대로 안 되고 뭐 그 입목하는 현장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만큼 원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것 또한 집값 상승의 기폭제 중에 하나가 되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백악관이 사실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의 선수 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백악관에서 이때 당시 실제로 레포트를 냅니다. 번스타인이 레포트를 내는데 이 멘트 그대로 가져왔어요. 향후 몇 달간의 인플레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정 레벨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때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인플레 숫자는 뭐들이고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5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같은 것들까지 다 가지고 싹 다 끌어와 가지고서 얘기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86번가에서 자료 만든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백악관이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한 달 지나가지고서 5월 달에 발표된 4월 숫자가 시장 기대치를 엄청나게 웃도는 0.2% 전달 대비 증가할 줄 알았는데 0.8% 나온 겁니다. 0.6의 차이라는 거는 연율화를 해버리면 7% 이상의 인플레가 추가로 더 온다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인플레가 구조적이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선수를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회수를 시작을 했다. 요게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부터 나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당시에 예상을 깨고서 정격적으로 테이퍼링을 결정을 내렸던 게 또 이 시기고요.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이때 당시 FOMC에서 4월달 FOMC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증시에 사실 이 회의는 크게 별로 주목도 안 받았었고 왜냐하면 3월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나마 하나 꼬집어내자면은 증시에 약간의 거품이 있다. 버블이란 얘기 절대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프로스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에서는 약간 조심하라는 거지 뭐 괜찮다는 거구나 하면서 별 걱정 안 했고 사실 뭐 별 걱정할 게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3주 지나가지고서 나온 회의록을 보니까는
아, 이게 약간 슬슬 방향을 돌리는구나. 이게 느껴졌죠. 사실 이거 보면서 이제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연내 테이퍼링 한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때 이런 멘트가 들어옵니다. 상당수 위원들은 만약에 경제가 계속해서 위원의 목표를 향해 빠르게 진전해 나간다면 다가오는 미팅 중에서 어느 시기에는 자산 매입의 속도 조절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했다. 자산 매입 속도 조절 계획이라는 말은 이꼬르 테이퍼링이란 단어거든요. 요때부터 이제 연준 내에서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테이퍼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요때 당시가 이제 삼성그룹의 3기의 상속이 있었죠. 12조 상속. 네, 나갔었고요. 이제 상속세가 이만큼 나갔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제 사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이 두 분이 실제로 논쟁을 한 건 아니고 하필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서로 아주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연히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한 인플레가 보인다. 보니까는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들 보니까는 우리 고객사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가격 인상을 해서 물건을 팔고 우리도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파는데 그게 다 용인이 되더라. 그런 경우는 정말 못 봤다. 그래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보인다라고 했고 근데 그 다음 날에 제니 델러는 CNBC하고 인터뷰에서 인플레 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갖고서 야 이거 구루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네. 이게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한국이 드디어 공매도가 이때 당시에 재개가 됐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대상으로. 이때 신나게 이제 중소형주들,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 대차게 공매도를 쳤죠. 그쵸? 그리고 이제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발언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가 조금 올라야 할 수도 있다. 조금 써맛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꺼내질 않았고 대신에 경제가 과열, 오버히트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했죠. 인플레란 말 자체 쓰는 게 좀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옐런은 항상 단어를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금리 조금 올려야 할 수도 있느냐 이유로는 추가 지출. 그러니까는 재정 정책이죠. 바이든 정부가 쓰는. 근데 이제 이게 추가 지출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추가 지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과열이 좀 될 수 있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라고 하니까 아주 약간 some very modest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어쨌든 옐런은 이때부터 연준 니네 이제 금리 올려야 될 수도 있어라는 깜빡이를 살짝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쇼크가 나왔죠. 전월 대비 0.2일 줄 알았는데 0.8이 나옵니다. 근원 소비자도 0.3일 줄 알았는데 0.9가 나오죠. 앞자리가 다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해가지고서는.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숫자였었고 그때 당시에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도 이 숫자를 예상한 게 단 하나도 점이 찍힌 게 없었을 정도의 쇼크였습니다. 이게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제 그래갖고서 이게 이제 인플레 논쟁을 아주 촉발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 결제하다가 중단을 선언합니다. 요때 이제 요거 올리거든요. 왜 우리가 중단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유가 채굴과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화석연료, 특히 석탄의 증가세가 우려가 된다. 비트코인을 쓰게 되면. 암호화폐 미래의 본인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우리 모두 환경비용도 고려를 해보자.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채굴이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즉시 이를 거래에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트코인 에너지의 1% 미만을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서 도지코인이니 뭐니 또 딴 것들 난리가 났었죠. 이때부터 야 이제 비트가 아니라 알트의 시대다 막 이러면서 점 찍어 주셨다 막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TSMC가 실적이 부진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8만 전자가 이때 붕괴가 돼버립니다. 보시면 이때 당시에 보면은 하루 만에 대만은 8%씩 막 빠지고 그랬었어요. 이것 때문에 코스피도 막 많이 빠졌었죠, 하루에. 자, TSMC 실적 부진 쇼크, 삼성전자 8만 전자 무너졌다. TSMC 4월 매출은 전월 대비 13.8%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제 확 빠졌죠.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가지고서 야 대만이 그동안 코로나 이때까지만 해도 대만이 코로나 대응 잘한다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야 확진자가 급증해서 30명 막 이러면서 이제 야 대만 락다운 한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TSMC 더 안 좋겠네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인도도 코로나가 심하대. 그래서 핸드폰 적게 팔리면서
이거 오더 컷이 있을 거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승하고 있네. 성장도 빠져야지. 젠사키가 발언한 거 보니까는 물가가 대단히 높게 나올 것 같아. 야, 차트가 그냥 봐도 나빠 보인다. 이때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야, 요거 한번 이평선 모였으니 쇼 쳐볼 만한데. 야, 일본 니케이는 이미 숏을 쳐야 되네. 대만은 뭐야? 쇼 잘 쳤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야, 요것도 쇼 쳐야겠다. 두 번째 어깨네, 여기가. 두 번째 헤드앤숄더의 두 번째 숄더는 무조건 숏이지. 막 이러면서. 삼성전자도 비슷하네. 하이닉스는 뭐 미니까 밀리더라 벌써.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공매도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하필이면 이때 공매도 재개돼가지고 공매도 재개 딱 되고 보니까는 원래 그 전주에는 코스닥 종목이나 바이오 종목 숏을 많이 쳤는데 이게 2주차거든요. 공매도 재개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DB하이텍, LG전자 신나게 숏을 칩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이 나스닥에는 11주 연속으로 숏이 쌓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8만 전자 깨졌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메리츠 그룹 많이 다뤘잖아요. 메리츠 그룹이 주주 정책을 변경하면서 다들 뭐 15% 내외 폭락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메리츠는 제 영상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 엔터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얘기를 드렸던 시기이기도 해요. 이제 제가 구작 판매가 중요하다 했었고, 그래서 NCT 잘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NCT 드림이 맛으로 컴백하는데 대박이 터지죠, 그쵸? 그리고 이제 미중이 캐서린 타이하고 류허가 처음으로 통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무역 쪽에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 여전히 아직까지 지금 관세 인하 안 하고 있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세율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증세 이게 계속 이슈가 연중됐었던 한 해였는데 G7에서 글로벌 최저세율 15% 합의를 합니다. 이 뒤에 이제 그 OECD 모여가지고서 재무장관들끼리 실제로 15%로 땅땅땅 찍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입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SM의 매각설이 수면 위로 부상된데 이것 또한 연말까지 확정이 안 됩니다. 징합니다. 그쵸, 이슈들이. 6월로 오시면은요, 6월 FOMC. 요때 뭐 살짝 매파적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했지만은 제가 볼 때 뭐 중립적이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아직은 크게 걱정할 거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저는 그때 뭐 5월 중순부터는 해가지고서는 야, 이제는 실적 장세 전반부가 후반부로 넘어간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요것보단 더 중요했던 게 IOER 초과 지준에 대해 가지고서 이자 주는 거. 그 다음에 하루짜리 영래포 요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돈을 풀다 보니까 단기자금 시장에 돈이 너무 넘쳐요. 그러니까 단기자금들이 길을 잃고서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는 단기금리 시장이 마이너스가 자꾸 되니까, 그러면은 미국은 제로금리 하라 그랬지 마이너스 금리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IOER이랑 RRP를 5bp씩 올려가지고서 요게 사실은 이 연준이요 단기자금 시장을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연준은 일단 기준금리를 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금리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 메커니즘은 뭐냐 하면은 금리는 연준이 IOER하고 RIP라는 거 가지고서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IOER이 위에 있고 RIP가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사실상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상하면 단기자금 시장이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 뭐 금리 인상한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IOER 갖고 움직이는 거는 그냥 이거는 테크니컬한 부분이지 절대 금리를 인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기준금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미 단기자금 시장이 너무 넘쳐갖고서 영래포 한도 증액해준 게 있죠. 영래포 지금 12월 말에 보니까 2조 달러까지 들어와 있던데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막 좀 갈 길을 잃어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사태가 벌어질지. 네.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가 이때부터 나타나요.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었고, 그래서 리오프닝 주가 이때부터 다시 한풀 꺾이게 되죠. 그 다음에 한국은 전형적으로 개별주 장세가 옵니다. 근데 여기에 불 붙은 데다 기름을 부은 게 있죠. 뭐냐면 연기금이 위탁자금의 벤치마크를 아마도 변화를 시킨 걸로 보인다라는 거였습니다. 원래 이제 코스피인데 여기다 코스닥을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는 보시면 이게 연기금의 그러니까 연기금 등의 매매 동향이거든요. 보시면 맨날 팔아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맨날 사요.
아주 이례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연기금이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개편하면은 영향이 어떤 게 있었느냐라고 해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그 극렬하게 나타났던 게 요때입니다. 2015년도 8월이 소위 말해 개별주 장세 끝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중국 관련된 주식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가지고 제약 바이오주들 그런 게 엄청 좋았는데 8월에 실제로 이제 애로한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 와장창창 빠졌었죠. 그래갖고 여기서 한번 이제 시급하고서 연금에서 이제 야 이거 그냥 코스피 대형주에 붙여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때부터 코스닥이 상당히 재미없게 됩니다. 심지어 원래는 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성장하고 인구 구조가 좋아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사야 되거든요. 근데 팔아요 심지어. 그래서 전형적으로 대형주 장세를 만들어냈죠. 16년 2월이 삼성전자 저점이었고 6월달이 SK하이닉스, KB금융지주, 현대중공업, 현대차, 포스코 이런 거 저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 18년도 1월까지 대형주 장세 옵니다. 그거를 이제 연금이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 또 그거 바꾸면서 그런 걸 만들어 버렸죠. 예. 기여를 많이 했죠,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 게임에 외자 판호가 나왔다. 이걸로 또 떠들썩했습니다. 뭐 사실 그전에도 좀 뭐 좋다라고도 약간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2020년 12월 달에 서머너즈와 판호. 근데 이거는 뭐 16년도 발매된 게임이라 사람들이 좀 평가절하했죠. 야 17년부터 한알령이라 나와야 될 게 나온 것뿐이다. 그 다음에 21년도 2월 달에 이브 에코스 나왔는데 이게 이제 CCP 게임즈를 검은 사막하는 펄어비스 우리나라 회사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네디즈가 이 IP를 갖고 개발해가지고 이브 에코스 냈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요게 나와도 야 이거 사실상 네디즈가 낸 거고 CCP 게임즈는 원래 서양 회사였잖아. 이거는 뭐 펄어비스 한국을 보고 내준 게 아니야. 또 평가절하했었죠. 그 다음 우리나라 인디 게임 중에 하나가 나왔지만 야 그건 너무 작잖아. 그랬는데 이제 대여가 하나 나온 거죠. 대여가 판호를 딱 받으니까는 야 진짠가 봐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졌죠 게임주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헝다 문제가 슬금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결국 연말까지 지금 계속 노이즈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상반기 했는데 한 시간이 갔네요. 하반기로 가보면은 SK이노베이션이 스토리데이를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아, 얼마나 더 우리가 수주를 받았을까요? 이런 기대를 하고서 스토리데이를 딱 듣고 있는데 웬걸 배터리 분사를 발표를 합니다. 주가 폭락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디디 출싱이 중국 규제가 본격화가 되면서 뭐 알리바바로 두들겨 맞은 거 디디 때문에 또 두들겨 맞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 그리고 중국이 이때부터 안 좋은 소식 막 쏟아냅니다. 사교육 금지. 매출의 99%를 없애버려요. 업체들의. 음식 배달 업종도 규제하겠다. 심지어는 정부하고 관계가 좋은 걸로 알려진 텐센트한테도 위챗의 신규 가입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난리가 났었죠. 중국 관련주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피해를 좀 입었죠. 근데 영국은 그 다음 보시면은 델타가 이제 올라가는데도 우리는 뭐 과학을 믿는다. 우리 백신 많이 맞았어. 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하겠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야 축구랑 다 열어. 막 해가지고서 막 유로 2021 다 열어 해가지고서 막 본격 시행을 했었죠. 영국이 공연도 하고요. 그 다음 한국도 이제 이때 당시에 금리 정책 방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7월 금통위가 동결이긴 하지만 한 명이 이제 올려야 된다. 소수 의견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깜빡이를 넣어줍니다. 깜빡이를 넣어서 우리 올리려고 해요 하고서 그 다음 올리는 거죠. 실제 이제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2번 금리를 올렸죠. 요 소수 의견 내신 분 성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1인이라는 자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금융업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별이 되신 분이시죠. 예, 뭐 굉장하십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지금. 어쨌든 요 하나의 인상 소수 의견을 내시고 상당히 영전을 하신 걸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 7월 FOMC에서 강력한 힌트를 줍니다. 커밍 미팅즈. 저희 채널 뭐 분들 너무 잘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11월부터 테이퍼링 한다고 확정 지은 거고 이때 당시에 재무부도 11월부터 국채 발행량을 줄이기로 결정해서 누가 봐도 11월 테이퍼링 실행으로 이때 이제 연준이 완벽하게 알려줬죠. 그 다음 8월로 가게 되면 중국이 더한 얘기를 또 쏟아내죠. 야 게임은 정신 아편이다.
아니 아편이라고 게임주 와장창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엔터주에도 안 좋은 영향이 미쳐요. 중국에서 뭐 팬클럽 규제한다, 예쁜 남자 화장하는 남자 규제한다, 난리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의 제2의 한한령이다 그러면서 뭐 안 좋은 소리가 쏟아져 나오죠. 그쵸? 뭐 그때 당시에 저희는 뭐 맑은 눈이었습니다. 그쵸? 중국 매출이 없는데 중국에서 규제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잘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났죠. 잘 넘어간 결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또 안 좋은 뉴스 나옵니다. GM이 리콜 또 합니다. 배터리. 그래갖고서 뭐 LG화학 쪽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이제 깜빡이 넣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금리 정책을 되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일부 시중은행들이 강력한 대출 중단을 발표를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러고 나서는 너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는 그 정말 일부가 그냥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금감원에서 해명 자료까지 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반기에 저희 다들 알잖아요. 강력한 대출 규제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가 도깨비 신작 트레일러를 게임스컴에서 공개했는데 야 이게 진짜 찐 메타버스네. 너무 좋다. 이제 플레이 투 윈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쪽에 우리가 뭐 페이 투 윈 이런 데에 익숙해져 있어서 게임성이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 이거는 새로워, 놀라워, 너무 좋아. 이날 펄어비스 25% 올랐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뭐 저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뭐 파월 의장이 혹시나 테이퍼링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인을 줬는데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 좋게 보신 거죠, 장을. 근데 아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도 랠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이게 이제 아픈 손가락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8월 말로 확정을 지었고 이때 그냥 거의 뭐 패잔병들처럼 철군을 하면서 너무 많은 손실을 입게 되죠. 미국이. 이때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사실요 되돌아보시면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1.9조 달러짜리 할 때는 빨리 했어요. 힘을 가지고. 근데 요 이후부터는 지금 3조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법안이 제대로 먹히질 않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빠지니까 안 듣는 거죠, 말을.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일본에서도 이제 정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제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죠. 자민당이라고 하지만은 스가 일본 총리가 코로나 사태를 책임지고 사임을 합니다. 사실 그 뒤에 일본은 코로나 굉장히 개선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겠습니까? 본인 운인데 그쵸? 그 다음에 미국의 허리케인 아이다가 강타를 합니다. 역시나 또 비슷한 쪽 북동부 쪽 이쪽에 가가지고서 또 화학시설에 영향 주고 해서 이게 또 공급망의 교란에 화학 쪽에는 일으킨 게 되죠. 사실 글로벌에서 화학주들이 스프레드가 좋았던 거는 2월에 있었던 텍사스 한파 그 다음에 9월 달에 있었던 허리케인 아이다 이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수혜를 입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그게 11월 달에 이제 사라져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C가 이제 급락을 해요. NC가 뭐 게임 이게 진짜 우리 찐 히든 카드야 딱 내놨는데 이제 다 잘 안 되니까 야 이거 NC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NC소프트가 엄청나게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NC가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죠. 거기다가 이제 야 우리도 NFT 막 이러면서 뭐 반등하는 듯 했지만은 이거 보이십니까? 요 장대 양봉 상한가 갔던 날 어마어마하죠. 요 누구실까요? 그쵸? 대단한 분이십니다. 요거 이제 엄청나게 사셨죠. 그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네, 주가가 상당히 좀 NC는 항상 애정이 있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NC소프트가 이제 모바일을 내기 전에 또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많이 샀었어요. NC를. 굉장히 많이 샀었고 그 다음에 NC 블럭딜이 돌았었죠. 이제 백기사로 들어온 측에서 지분 매각했는데 그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당시에는 NC가 인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제 뭐 하여튼 잘 뭐 받고 해가지고서 NC 나중에 리니지 M 나오고 해가지고서 기분 좋게 매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 주식이라서
뭐 저력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유저들의 분노를 잘 달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거 이제 얘기하면서 이날 네이버 카카오 폭락합니다. 이걸 아직도 이제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10월 부채 한도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은 2011년 꼴을 면치 못한다. 이랬는데 뭐 결국엔 잘 넘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때 참 미묘한 시기입니다. 연준 의장이 재선임이 확정돼야 되는 시기에 연준 위원들의 증권 거래에 이거 인사이더 이거 뭐 정보로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다 법 지키고 했는데요. 뭐 로젠그렌 사임하셨죠, 카플란 사임했죠, 파월은 남았죠, 클라리다 떠나죠, 바킨도 문제가 됐었죠. 해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 엄청나게 민주당에서 공격을 가하죠, 그쵸? 이게 문제가 하여튼 대두됐었다는 거고. 9월 FOMC 코로나19 가장 매파적이었던 연준이었고 왜냐하면은 테이퍼링 예상 종료 시점을 내년 중순이라고 처음 언급했기 때문인데 이것도 이제 느리다는 거죠. 내년 3월로 지금 얘기가 나왔죠. 12월에. 그 다음에 영래포 한도는 이게 369에 나옵니다. 분기 말마다. 이거 야 영래포 너무 심한데 해서 또 2배 확대합니다. 단기자금 시장 야 이거 큰일 났어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법원이요.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문제에 대해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줍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몇몇 플랫폼 기업들한테 구독 경제 기반의 업체한테는 내년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상당한 이득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뉴욕시의 학교를 드디어 정상 등교를 시켰다는 거고요. 리오프닝이 계속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헝다가 9월에 달러치의 이자를 갚지 못해갖고 본격적으로 헝다 이슈가 이제 불거졌던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은 가까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가 이제 억류시키고 있었던 건데 사실 뭐 미국의 요구였겠죠. 멍한저 부회장, 화웨이 부회장을 3년 만에 풀어주는 일이 있었고 요 뒤에 이제 정상회담 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은 요때 석탄 때문에 전력 부족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었던 시기입니다. 이제 10월달 한국 대출 규제가 더욱 빡빡하게 이제 뭐 지점당 5억에서 10억 제한이니까는요. 뭐 우리 은행이 먼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농협은 뭐 한시적으로 농협 9월 24일부터 중단, 제일은행, KB국민, 하나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까지 전면적으로 지금 규제가 빡빡하게 들어왔다는 거고요. 내년엔 또 추가로 지금 DSR 강화되는 거 있잖아요. 규제는 계속됩니다. 그 다음 페이스북이 내부 고발 문제로 시끌했었던 시기입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페이스북 파이즈라 해갖고서 문제제기 나왔고 이에 따른 내부 고발자, 그 뒤에 또 제2의 내부 고발자가 추가로 나오게 되죠.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게시물이 노출되는데 이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외면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 10대 여성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이는 등 정신건강에 유해함을 알고도 숨겼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제 10월 달에 부채 한도가 문제 있다는 거를 이제 공화당이 도와줘서 한시적으로 12월 초까지 연장이 됐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ETF가 본격 출시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또 한번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이 불을 뿜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분을 매도하는 결국은 결정을 내리게 됐고 요거를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내용이 없고요. 홍라희 여사가 이제 삼성전자 거의 한 2천만 주 매도 계획. 이거 아직 실행이 안 됐죠, 여러분. 1조 4천억. 삼성전자 요 물량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배당은 받으셨죠. 아직 매도 안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부진 그 SDS 151만 주 매도 계획. 요거 아직까지 안 된 거고 물량 부담이 있죠. 이서현 삼성 SDS 151만 주 얘기했고 삼성생명 346만 주 매도 계획. 요거는 다 매도가 됐죠. 그쵸? 생명 매도가 됐고. 어쨌든 뭐 요런 이제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쵸? 요것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 워낙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로 초대박이 납니다. 오죽하면 실적 발표에 추리닝을 입고 나타나세요. 넷플릭스에서. 첫 4주 동안 1억 4,200만 가구가 봤다. 첫 23일 동안 1억 2,200만 가구가 봤고 1억 1,700만은 최소 75분을 시청했다. 3분의 2는 끝까지 시청을 했다. 그래서 14억 시간을 시청했다.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1등인 브리저튼이 이제 그 시간이 100만 1,000만억 6억 2,500만 14억하고 너무 차이 나죠.
그 다음에 그 몇 계정이 받느냐. 요것도 보니까 브리저튼 8,200만 뭐 상대가 안 되죠, 그쵸? 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야간 220억 40억 들여가지고서는 1조를 벌어들였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서 보니까는 넷플릭스는 임팩트 밸류라는 내부 이제 자료를 쓰는데 8억 9천만 달러였었다. 제작 비용은 2,100만 달러였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효율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려 41.6배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한 5배인가? 그것만 넘어도 되게 좋다 그러는데 41배 어마어마한 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정 시청 지분이라 그래갖고서 스코어링을 하는데 그 점수가 오징어 게임은 353점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잘 된 작품이라 그러면 9에서 10점이니까 정말 초대박이 터졌다는 거죠. 뭐 추리닝 계속 입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그 정도 대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비트코인 연계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연금 계좌에 편입이 된다는 거고 거대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코인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트럼프가 돌아온다 였죠. 뭐냐면 트럼프가 자기의 이제 미디어 회사 만들어서는 DWAC하고 스펙 합병해서 돌아오는 거죠. 트럼프 테마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의 법원의 결정에 이어서 구글이 수수료 인하 결정을 내립니다. 구독 기반에 대해서 30%인데 15%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분명 요거 이제 이득을 보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 11월 달에는 미국 11월 달 FOMC에서 인내심이란 단어 3번 얘기한 게 대히트를 쳐가지고서 뭐 증시를 또 뭐 멱살 잡고 끌어올렸었던 기억이 나죠. 어쨌든 이제 테이퍼링 결정이 있었고요. 그다음 하이브가 두나무하고 지분도 섞고 NFT 하기로 영상까지 유튜브에 만들어 올리시면서 협업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어유가 성공적으로 IPO 했고요. 그 다음 미중이 정상회담 화상으로 드디어 개최를 했습니다. 요거 개최하고 2주 내로 2주 정도 뒤에 관세 관련된 거 하겠다라고 11월에 얘기했어요. 해가 넘어갔지만 아직 얘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이 드디어 통과됐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머스크가 트위터로 본인의 보유 지분 중에서 10%를 팔지 말지 투표에 붙였고 투표 결과가 조금 이제 파는 쪽으로 더 높게 나왔죠.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팔기 시작을 했죠. 네. 뭐 이제 아주 그 관종력의 끝판왕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드디어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재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이때 결정을 내렸고요. 심지어는 이제 중국과도 협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한국 등의 본인들의 우방하고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처음엔 누우라고 얘기를 했었죠. 남아공에서. 요게 이제 본격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요게 뭐 히트였다 보는데, 파월 의장이 11월 말이라고 12월 1일 날에 의회에 출석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아주 작정하고 쏟아냈었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 12월 달로 가서 한국에서는요, 포스코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주사 하겠다고 물적 분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터키는 뭐 에르도안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실험을,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랄까요, 중력을 거스르는 실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경제 실험을 전 국민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준율을 결국은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헝다 사태가 커졌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경기가 급속히 냉각이 되니까 지준율 인하했고, 그 다음에 그 은행 대출 우대 금리도 인하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그 다음에 단기자금 시장에는 돈을 막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11월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실업률이 무려 4.2%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이제 우려했었던 취약계층들까지도 실업률이 급격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는 정말 완전 고용이라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재연장이 됐습니다. 요건 이제 이슈가 아닌 게 됐고요.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 서프라이즈를 내줬죠. 요것도 뭐 최근에 저희 영상 많이 다뤘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두 번째 인프라 법안 BBB 법안이 내년으로 맨친이 NO 하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결과가 지금 나왔고요. 다음 달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제 1년이 끝난 것 같네요, 여러분. 1시간 이상 했습니다. 2021년 리뷰하는데. 밈 주식 사태가 너무 예전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리뷰를 하면서 요 자료를 만들면서 좀 많이 배웠어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있었지. 요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좀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CLSA에서 연초 되면은 그 펑슈웨이 해가지고서 냅니다. 점 보는 거죠, 점 보는 거. 매해 내거든요. 그래갖고서 요거 하면은 이제 CLSA 증권에서 인형을 하나 주세요. 매니저들한테 인형을 하나씩 주시는데, 그런 속설이 있죠. 그 인형 12간지입니다, 12간지. 그 인형 12개를 다 모으면은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운용업계 펀드 매니저로 12년을 근무를 한 거니까 그 사람한테는 필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저희가 농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그 인형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갖고서 그 인기가 많은데, 자, 사족이 길었는데, 어쨌든 이 펑슈웨이를 하는데, 요거 보시면은 이제 요 소띠였잖아요, 소띠.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2월달, 그 다음에 3월, 4월에 증시 안 좋고, 회복을 하게 된다. 8월까지 오르다가 다시 또 빠지게 됐다가 11월달, 12월달 해가지고 반등을 한다. 거의 맞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분석가들이 모여가지고서 좋은 대학 나왔고 똑똑하다 그러고 박사학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서 팀 꾸려가지고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막 얘기하는데, 지금 점 보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호랑이띠잖아요. 올해는 호랑이띠. 구정 때쯤 되면 또 이 펑슈웨이가 하나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저희 채널에서 또 한번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점 보시는 분들이 요렇게 돌아갈 걸로 보시는구나. 그거 보시고서 하나 프린트 하셔가지고서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점이 더 정확한데요. 예.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서 2021년도 리뷰를 하고요. 끝마치고요. 다음 88번가가 선정한 2022년도 10가지 서프라이즈는 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